7월의 더위를 잊게 만들 담양 특집보다 외전. 그 두 번째 순서는 신중령님이 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 전쟁 시리즈 때 특공대 소대장 출신임을 밝힌 적이 있으십니다. 네. 외전으로 특수부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네. 보아라 장한 모습 검은 베레모. 그때 부른 군가가 이제 검은 베레모입니다. 검은 베레모는 우리 육군 특전사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네. 다만 제가 오늘 고른 주제는 검은 베레는 아니고 그린 베레입니다. 아, 그린 베레. 네, 그 녹색 베레를 쓰는 그룹이 미 육군 특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 육군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베레모가요. 네네. 쓰면 뭐가 달라요? 실제로 전투하고 할 때는 베레모 잘 안 쓰죠. 상징성만 상징성을 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 부대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크고요. 그린 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특수부대였던 2차 전투 코만도로 시작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썼어요. 특히 영연방 국가들도 다 그린 베레를 쓰다 보니까 많은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그린 베레를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국에서도 그린 베레를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자체도 그래서 그냥 그린 베레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린 베레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린 베레는 미 특수전 부대, 미 특수부대의 별칭입니다. 별명이에요. 보통은 또 이제 미 육군 특수부대를 더 quiet professionals에서 조용한 프로들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보긴 하는데, 현재 이제 미 육군에서도 특수부대원만 그린 베레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베레가 일반 육군과는 달리 뭔가 엘리트 부대가 착용하는 착용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미군 특수부대 하면요, 뭐 델타 포스, 네이비실, 뭐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부대와 특수부대를 나뉘는 기준이 확실히 뭐 있나요?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공격과 방어의 정규전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첩보 활동이나 뭐 스파이 같은 활동, 그 다음에 적지에 들어가서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한달지, 아니면 적의 어떤 지휘관을 뭐 암살한달지. 아, 전형적인 비정규전이군요. 네, 흔히 말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우리가 이제 특수부대다 혹은 뭐 특수전 부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계급이 담당하는 역할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육군 대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부대에서는 12명을 지휘하는 팀장을 맡습니다. 근데 일반 보병부대에서는 거의 100명이 넘는 중대,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특수부대 한 명은 일반병의 10명의 가치가 있다. 혹은 뭐 특수부대 한 명은 뭐 장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특수부대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또 들어가서 현지 어떤 부대를 양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현지 부대 입장에서는 이 특수부대원 한 명이 곧 지휘관이자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원들끼리도 등급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1티어, 2티어, 뭐 3티어 뭐 이렇게 실팀에도 그 티어 있잖아요. 티어가 있죠. 네. 그 실팀보다 한 티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대부그룹 같은 이제 그런 그룹이 해군에서는 있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가 더 훌륭하다. 아니면 이쪽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임무가 조금 다르고 규모가 다릅니다. 네,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육군에는 제일 위에 이제 1티어에 델타 포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티어에 오늘 주제인 그린 베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저가 있습니다. 델타 포스는 기본적으로 아주 특수한 임무를 합니다. 대테러 작전 같은 거. 네, 대테러 작전입니다. 인질 구출, 그다음에 테러 방지, 뭐 테러 소탕하는 뭐 역할들. 예전에 델타포스 우리가 한때 삼각지 부대라고 불렀었는데. 왜요? 델타부가 원래 삼각형이에요. 사실 델타 포스 요원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출신이 이 그린베레나 레인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의 경험자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고, 1977년도에 이제 대테러 전문 부대로 창설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베레 같은 경우는 델타 포스가 하는 대테러 임무도 합니다. 특수전 중에서도 대테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델타 포스라고 보면 되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를 이제 그린베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린베레 아래에 보면은 사실 레인저 같은 경우는 특수전도 하긴 하지만 더 큰 임무는 뭐냐면 정규전이나 비정규전에서
직접 타격 임무를 주로 하는 겁니다. 아, 다이렉트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 같은 역할을 그렇지. 그래서 75 미 레인저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격 작전을 하는 부대고 이게 세계 대대로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어떤 보병 화기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화력 지원을 많이 받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박격포들을 다 받고 뭐 스팅어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제블린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화력이 갖춰져 있고 세계 어디든지 뭔가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날 경우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미국의 육군의 최정예 부대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대단히 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군 부대가 수행하는 임무 중에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그것도 레인저 부대. 그 부대가 레인저 레인저 부대였잖아요.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육군으로 따지면 레인저가 사실 특공연대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는 그린베레랑 가깝고요. 특전사에서도 대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707 같은 707. 경우를 우리가 델타 포스다라고 델타 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조용히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적을 싹싹싹 제거하는 느낌이 약간 델타포스라면 싸우면서도 은밀하게 기동하고 특수한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린베레의 느낌. 네. 그리고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내는 정예부대 같은 느낌이 레인저.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그린베레가 가지고 있는 또 더 중요한 특성들을 계속 알아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도 이 티어에 이제 네이버 실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부대죠. 근데 여기서도 전문적으로 대테러를 하는 임무가 대급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오. 네, 공군에도 24 특수작전 비행단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전문적인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그 안에서 24 특수전 대대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육군과 해군과 비슷한 임무를 하지만 또 추가된 임무가 뭐냐면 역시 공중상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파일럿을 뭐 구조한달지 항공기를 뭐 구조한달지 공정 통제라고 해서 전술항공 통제 같은 역할을 한달지 그 예를 들어서 파일럿이 적진에 떨어졌다. 그건 이제 구조로 가야죠. 그 구조하다가 보면 적하고 교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항공에서의 어떤 임무를 하는 게 24 특수전 대대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린베레의 좀 임무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린베레 모토가 저겁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The oppressor river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라. 구조. 구출. 그 더 차원이 큰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뭔가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유진영을 이기게 만든다. 그렇죠. 해방자죠, 해방자. 해방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린베레의 본질적인 임무는 전통적으로 어떤 데 들어가서 해당 정부를 전복시키는 걸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반란전의 임무입니다. 게릴라예요, 게릴라. 그린베레 자체가 게릴라일 수도 있고 그린베레가 들어가서 게릴라 부대들을 육성하고 훈련시키고 지원해주는 역할이에요. 자유진영의 빨지산이에요. 그렇죠. 어우,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가까운 어떤 정부가 반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대반란전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반란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군을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육성해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바로 또 그린베레의 역할인 거죠. 아, 그러니까 게릴라전, 안티 게릴라. 엔타이 게릴라전 둘 다 하는 겁니다. 반란전, 대반란전 둘 다 하기 때문에 그린베레는 현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나 역사나 언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린베레는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는 부대인 겁니다. 예전에는 뭐 군사 고문단 역할로 그린베레가 굉장히 많이 섞여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에 들어온 소련의 그 교육하는 고문단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그린베레 역할을 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스페츠나스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시에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한 나라의 군대를 양성하는 임무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특전사가 처음 생겼을 때 특전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준 것도 미국의 그린베레였어요.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특수부대가 주로 하는 역할들 뭐 스파이나 뭐 첩보 활동, 적 암살, 인질 구출 이런 것도 그린베레가 또 다 한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전투에 부딪혔을 때는 실제로 교전도 하고 있는 게 또 이제 그린베레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베레는 이런 전반적인 걸 다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숫자가 많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베레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를 했고 이거는 전 세계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린베레의 이제 조직을 좀 봐야 되는데 제일 위에는 누가 있냐면 스페셜 포시스 그룹 이제 커맨더 사령부가 있고 그 밑에 스페셜 포시스 그룹이 있어요. 이걸 이제 흔히들 우리가 특수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수전단은 현재 이제 7개가 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는
예비대로서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1특수전단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대만에 뭔가 그린베리가 갔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냐면 1특수전단입니다. 그 다음에 3특수전단은 아프리카에서 활동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뭐 내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요들이 많잖아요. 야, 그린베레가 활동할 것 같은 느낌이네. 네, 지난 시간에 기자님께서 리비아 이야기 하셨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그린베레 이 3특수전단의 활동 공간이죠. 5특수전단 같은 경우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입니다. 중동도 이제 미국의 사활이 걸려 있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있었잖아요. 네. 네, 되게 중요한 임무를 했겠죠. 그다음에 7특수전단은 미국의 안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럼 약간 히스패닉 계열 출신들이 많이 네, 있겠네요. 실제로 많이 갑니다. 네. 그다음에 10특수전단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 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유럽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예비대로 있었던 부대가 이제 19, 20 특수전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전단 예하에는 3개에서 4개 대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대에는 3개의 중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오퍼레이셔널 디태치먼트 브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B팀이라고 하면 중대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대에는 그린벨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그린벨의 전투력의 원천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 단위인 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퍼레이셔널 디태치먼트 알파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알파 팀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그린베리 같은 경우는 뭐 시대에 따라서 감축을 할 때도 있었고 뭐 증강을 시킬 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 12명의 전투력의 지뢰는 손대지를 않습니다. 그거 자체를 줄이질 않아요. 그리고 전단에도 손을 대지 않아요. 오히려 전단의 숫자를 줄이면 줄였지 전단 자체의 전투력은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팀이 가장 기본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알파 팀은 이제 12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여기 장교 2명에 부사관 10명입니다. 대위 하나, 이제 준위 하나인데 이들이 이제 팀장과 부팀장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주특기를 맡게 되는데 주특기에는 5개가 있어요. 화기를 다루는 화기 주특기, 그다음에 폭파시키는 거, 그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병, 그다음에 통신,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주특기가 있고요. 그래서 팀원 한 명이 2개의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게 됐고요. 한 사람이 뭔가 이상이 생겨도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린베레를 상징하는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기자님? 원래 그린베레가 이제 베트남전 때부터 비정규전 부대로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린베레가 정글에서 비정규 작전을 하려면 기관단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구할 수 있는 기관단총을 구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뭘 썼냐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막대하게 노행했던 MP40을 썼어요. 베트남전에서. 그렇지. M1 카빈이나 뭐 M1 개런들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비정규전을 해야 되니까 미군이란 걸 숨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MP40을 쓰다가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SMG를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제도 쓰고 이스라엘제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린벨의 손에 들어온 게 뭐냐면 M16이었어요. 어머나 너무 좋아. 다 버리고 M16을 썼죠. 그리고 그린벨의 상징하면 이제 단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특수부대는 사실상 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 단검 하나만 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얘가 람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린벨의 최고 요구는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인적 자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키워내고 그걸 어마어마하죠. 유지하냐.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린베리 하면은 되게 이제 원초적이고 뭐 사람이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장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도 최첨단으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저게 뭐냐면은 네. 뭘 빨아먹잖아 저 사람이. 그게 물이야 저게. 어. 예전에 수통에서 꺼내 먹은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수통이 의외로 물 마시다 보면 아마 우리 심 교수님 아시겠지만 훈련 나가서 수통 하다 보면 금방 벼요. 그리고 이게 기도비닉도 노출되죠. 맞아. 딸랑딸랑딸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자리 계속 부딪히면 거기 쓸려서 아파요. 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저런 식으로 순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급해서 유용하다는 게 알려지니까 민간 용어로도 그래서 지금 뭐 등산하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카멜백 순항 많이 짊어지고 갔잖아요. 네. 그린베레가 먼저 써보고서 야 이게 유용하구나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그만큼 확대 채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M16이 원래 이 채용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닥쳤잖아요. 특히 미 육군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M14를 밀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걸 굳이 또 바꿔서 돈 나가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계속 저항을 했는데 그게 그린벨에서 워낙 잘 써먹고 야 이거 물건이다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결국 미 육군도
이걸 지식으로 채용하게 된 거죠. 요즘에 이제 미 육군 재직했던 M4도 아부다비 카빈 같은 거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부다비 카빈. 그런 그린베레였거든요. 누구나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분들은 아마 특수부대원이 되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훈련 과정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미 모병률이 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린벨에 지원하는 인원도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논의를 많이 해요. 그린벨을 뽑으려면 우리가 계속 하려면 훈련을 조금 약하게 시킵니다. 문턱을 좀 낮추면 되지 않나? 문턱을 낮춰야 되냐는 게 있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그린벨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의 지원 자격은 20에서 36세의 미국 시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저희 같은 한국인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린베레들을 보면은 주로 나이가 30세 이상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30세 이상인 이유가 처음부터 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지원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교육 과정이 엄청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베레가 되는 순간은 나이가 20대 후반, 뭐 30대를 훌쩍 가게 되는 경우인데 과거에는 군인들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 뭐 1, 2년 이상, 그 다음에 뭐 공수훈련 수요자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는데 2000년 초반부터는 민간에도 문호를 개방을 해줬습니다. 다만 그냥 막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 체력 기준이 엄청 높아야 돼요. 또 하나는 본격적인 그린벨의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걸러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거르는 훈련이 뭐냐면 Special Forces Assessment and Selection이라는 SFAS라는 이제 훈련이 있는 겁니다. 스파스. 훈련 기간이 24일인데 훈련 내용을 보면은 뭐 군장 메고 행군, 급속 행군, 뭐 그다음에 장애물, 그다음에 팀도 짜지고 어떻게 팀원들하고 협력을 잘 하는지 뭐 이런 걸 보고 또 하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뭔가 과제 미션을 던져주면은 그걸 얼마만큼 잘 해결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훈련인데 이 과정 중에 또 잠 안 재우는 훈련도 여기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첫 번째 주에 절반 이상 나가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첫 단계 통과. 저는 첫 단계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도 통과할 것 같습니다. 첫 단계는. 선별하고 뭐 누구를 뽑는 과정이 아니다. 너 나가. 네, 떨어뜨리려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네네. 필터링의 과정이죠. 그런데 더 많은 어떤 교육 과정이 그린벨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이게 스페셜 포시스 퀄리피케이션 코스입니다. 자격을 주는 자격 훈련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단계가 달라졌네요. 네, 근데 이 훈련이 과거에는 뭐 8개월 1년짜리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1년에서 2년짜리 교육입니다. 훈련만 2년 받는다고. 네, 훈련 및 교육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때 이제 주특기가 또 정해지고요. 그 주특기에 따라서 교육 기간도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교육 기간이 긴 주특기는 뭘 것 같습니까? 폭파, 정보, 그다음에 의무, 화기, 통신 이 중에서 퀴즈입니다. 의무. 의무? 의무. 진짜요? 네. 정답입니다. 허준입니다. 명의 허준. 네. 의무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민간 병원에 가서 실습도 하면서 정말 의무 특기를 가진 군인을 만드는 그럼 여기서 의무특기로 나오게 되면 거의 준 의사가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의 네. 야전에서 응급 의료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총 6단계가 있습니다. 이 교육 Q 코스가. 1단계는 7주간의 기본 교육인데 이때 이제 우리 그린벨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 비정규전에 대한 교육, 특수작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들을 7주 동안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2단계가 뭐냐면 언어 교육을 합니다. 아,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전단에 배치가 되는지가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희망에 따라서 해당 언어들을 이제 교육할 텐데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리는 언어가 뭘까요? 동양, 네. 아시아 태평양.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중화권 출신들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저런 쪽으로 많이 가죠. 아시아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고 제일 짧은 코스의 언어 교육은 스페니쉬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왜냐면 미국 시민권자 중에 히스패닉 계열이 워낙 또 많고 15%가 넘으니까.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스페니쉬를 배워요. 이제 언어 교육이 끝나고 3단계가 뭐냐면 전투 기술, 근접 전투 기술을 13주 동안 이때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또 어떤 훈련이 있냐면 세레라는 훈련이 있어요. 세레. 흔히 우리가 유격 훈련할 때 하는 도피 및 탈출입니다. 포로가 됐을 때 신문을 받고 고문을 견디거나 고문을 막 이런 견디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탈출할지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아, 거의 그럼 고문도 비슷하게 받을 네, 거예요. 이 훈련 과정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훈련이 이제 4단계가 14주에서 50주 걸리는 게 주특기 훈련입니다. 주특기 훈련을 마친 다음에 5단계는 이제 드디어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팀이 이제 뭔가 이제 실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빈 스테이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 마지막 시험이에요. 통상 이제 15일에서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노스캐롤라이나에 몇 군데 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을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걸 태워가지고 침투를 시켜서 진짜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실제 어떤 주민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들어가서 게릴라 부대를 훈련시키고 작전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찰단들이 따라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실제 훈련처럼 진행이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머리싸움 하면서 매수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까지 났냐면 2002년도에 그 지역에 있는 보안관이 이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 줄 알고 쏴 죽이는 경우도 생겼어요. 아 진짜? 네,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생길 정도로 정말 시점과 같은 훈련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건 6단계가 제일 시시할 수 있지만 제일 기쁜 단계입니다. 졸업. 네, Congratulations. 이때 이제 뭘 받겠습니까? 그린베레를 받아요? 그린베레를 아 받겠죠. 그때까지는 그린베레를 못 받는군요. 네네. 정식 휘장도 받고. 네, 그린베레를 받고 정복을 딱 입고 드디어 가족들 앞에서 나는 그린베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아, 자부심이 뭐. 네. 그럼 도대체 질문이 탈락률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최종적으로 한 10% 정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10%만 남는다. 합격률이 10%. 질문이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네. 몇 단계까지 통과가 가능하십니까? 신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해요. 합격해. 네. 나이와 국적만 있다면 저는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본인은 확신이 없는 편데. 아니 나이만 그 나이였다면 27세의 심호흡이었다면 네. 저는 뭐 100%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해볼 법할 것 네. 같습니다. 사나이의 마음이 좀 불타지 않겠습니까? 자긍심도 자긍심이지만 이 그린베레가 되면 언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교육들을 다 그냥 공짜로 받게 되는 거네요. 근데 그렇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린베레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겠죠.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뭘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기밀인 것 같고요. 안 나오겠죠. 네. 근데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당 최소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는 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은 그 Q 코스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보강이 되는 거라서 기본적인 그린베레가 되는 과정까지의 비용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죠. 그러면 이 그린베레 뭐 특수부대의 제일 처음 시초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영국이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왜냐하면 영국은 일찍이 제국으로서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로서 이런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뭔가 이런 형태의 특수부대를 운영했던 거는 2차 대전 때 OSS 전략 사무국인데 이게 이제 1942년 6월 달에 설립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OSS 직원들을 각 전선에 보내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첩보도 수집하고 아니면 현지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OSS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베트남에서 호치민의 베트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준 게 OSS 요원입니다. 그래서 얘들 훈련시켜서 일본군과 싸우게끔 이렇게 만들었었고 또 OSS가 역시 또 많이 활약한 곳이 저희가 역전다방 태평양 전쟁편에서도 봤던 필리핀 게릴라 양성에서도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OSS가 우리 역사에서도 정말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우리 광복군을 육성하고 훈련시켜서 광복군을 국내로 이제 진공시키려는 흔히 이제 우리가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고 훈련까지 다 마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이제 항복하는 바람에 9월에 들어가려고 해서. 예,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광복군 입장에서는 물론 조국이 해방됐고 광복했다라는 그렇죠. 기쁨과 함께 우리 손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전승국이 될 수도 과정이었습니다. 있었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OSS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 CIA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감이 가장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 편을 만들어야 되고 혹은 소련 편으로 가는 국가들을 다시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52년 6월 달에 드디어 제10 특수전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폴트 그렉. 남북전쟁에서 브래그 장군. 지금 그 이름이 폴트 리버티로 아마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름 바뀌었다고. 네, 이름 바뀌는 거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특수전단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왜 OSS와 이게 관계가 있냐면
OSS 출신들이 또 여기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특수부대들이 우리의 모체는 어딜까라고 했을 때 이제 OSS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린베레였잖아요. 네네. 그린베레 시작은 그러면 언제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들이 그린베레다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고 별명을 얻은 데에는 베트남 전쟁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된 게 케네디 행정부 때부터거든요. 60년대부터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저강도 분쟁에서 분쟁을, 어떻게 네. 우리 미국이 우위를 유지를 하고 억제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들고 온 군사 전략이 뭐냐면 유연 반응입니다. 플렉시블 리스폰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층위의 전쟁에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억제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 이제 불고 있었던 민족 해방 전쟁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되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미국에서 네.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서 미국이 또 반란전뿐만 아니라 대반란전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층위의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수부대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규모도 더 확충해주고 이제 진정한 이제 그린베레 특수부대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6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수부대원들이 암암리에 베레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린베레. 근데 일반 육군 수뇌부들 안 좋아해. 너희가 뭔데 너희만 이거 베레모 써? 뭐 이런 거지. 통일해. 네, 뭐 이런 상황인 건데 딱 케네디가 딱 가가지고 내가 저길 키우려고 하는 게 지금 특수부대인데 어울리네요. 앞으로 이걸 다 쓰세요. 대통령이 공식 허가를 해줬구나. 그렇죠. 군의 정규군들은 특수부대를 굉장히 고가운 눈으로 보는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왜 너네만 튀려고 그래? 그다음에 원래 특수부대 원조가 영국이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은 심지어 신사답지 못한 전쟁을 하는 너네들은 경멸한다 이런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일렬로 쭉 써가지고 한 방씩 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드디어 녹색 베레모가 미 특수부대의 공식적인 복장으로 제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케네디가 미 특수부대원들에 있어서는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도 뭐 그린베레 부대원이 와서 직접 조화를 놓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미 특수전학교 이름을 존 F 케네디 특수전학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정도로 이제 케네디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되게 강한 거죠. 특수부대가. 네. 근데 우리 이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 누구 교육을 잘 시켜서 정부를 전복시켰대더라.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몰래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잘했대더라. 이거 안 알려지거든요. 그린베레가 막 정말 막 와 역시 이러려면 뭔가 신화적 전투나 업적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린베레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64년도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입니다. 1년 전이었죠. 예, 1년 전입니다. 남동 전투라는 곳이에요. 그린베레의 이 전투는 68년도에 그린베레라는 타이틀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당시 유명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존 웨인이 주연나. 네, 딱 이 전투를 묘사했던 영화입니다. 남동 전투. 이게 뭐 남동이 우리나라 동남쪽 이게 아니라 지명입니다. 동네 베트남. 이름이에요. 다낭 북서쪽에 보면은 라오스와 북베트남, 그러니까 지금 북이 17도선상이죠. 네. 그게 이제 남동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몽족이 한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당시에 그린베레 한 개 팀이 이들을 보호하면서 베트콩의 산악 루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여기에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 호치민 루트랑 다 연결돼 있는 그 그렇습니다. 라인이죠. 네, 굉장히 네. 중요한 호티민 루트였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북베트남이나 베트콩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에 가시였던 지역이었고 그린베레 12명입니다. 알파팀. 그리고 여기에는 민병대, 아까 몽족으로 만들어낸 그 민병대 160명이 여기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를 북베트남과 베트콩 900명이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공격이었어요. 박격포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놓고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알파팀이라고 해봤자 12명이 지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항공 지원 요청을 해요. 근데도 적이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박격포 공격에 계속 기지가 파괴돼요. 그 와중에서 팀장이었던 돈론데이입니다. 이 돈론데이는 이미 파편상부터 시작해서 부상을 2번이나 입어요. 보통 이렇게 부상당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적이 타격해야 된다. 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 그린베레 프라이드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린베레원 모두가 그날 밤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 7시가 되자 이제 드디어 증원군이 오게 됐고 적군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시간 동안에 정말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그린베레가 버텨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팀원 12명 중에 2명이 전사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사후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 10명은 돈론데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쟁에서는 최초로 명예 훈장을 받아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높은 훈장이잖아요. 아, 메달 오브 아너를 네, 받아요? 메달 오브 아너를 오. 받고 나머지 팀원도 뭐 은송훈장, 동성훈장 다 훈장을 받으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사실 이게 이제 그린베레의 전투력을 보여준 정말 대표적인 전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민병대라고 얕볼 게 아니라 원래 이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강인하잖아요. 아이고, 산낙지방에서 막 뛰어다니고 뭐 하려고 하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하고 폐활량도 좋고. 그러면 구르카 용병들. 맞아요. 구르카 용병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저지에 살고 있던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과는 좀 독립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달랐죠. 그린베레가 들어가서도 한 게 야 우리가 너네 이 독립심을 높이사고 너네가 어느 한쪽에 휩쓸려서 이용당하지 않고 우뚝 일어설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독립심을 부추기면서 해주니까 네. 결국에 이 몽족들도 그거에 좀 감명을 받아서 그래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기 잘 호응해줘갖고 하나하나 굉장히 훌륭한 전사들로 육성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동전투처럼 놀라운 전투력을 같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저 아는 분도 사실 이때 자기가 CIA 요원으로 들어갔었대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네. 오스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때 들어갔었는데 여기로 그러면- 가셨군요. 네, 그린베레랑 같이 하는 이야기들도 하면서 사실 이제 그린베레가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는 전투력뿐만 아니라 정확히 그 몽족의 성향과 문화와 역사를 또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현지화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 이 당시 이제 그린베레가 전투력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혹은 비정규전 부대로서 갖는 큰 특징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베레는 단순히 영화뿐만 아니라 노래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만화도 나오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책에도 나오고 엄청나게 그 당시 60년대 미군 하면 그린베레 약간 이런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땐 본국 사람들한테 더 미움을 받고. 그렇죠. 네. 돌을 맞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람보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고. 맞습니다. 람보 1편을 보면은 PTSD를 겪고 있는 람보를 통해서 반전 메시지를 가지고 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보의 전투력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린베레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전 메시지 주려고 해도 그린베레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던 미국의 어떤 딜레마가 잘 드러나 있는 게 사실 영화 람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군축이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뭐 역전다방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화가 아무리 쓰여졌어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워낙 미국이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린베레 쪽에서도 좀 타격은 있었겠죠? 반전 여론부터 시작해서 군인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군이 바뀝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모병제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에 그린베레는 모병제가 아니었어요? 징병제로 왔던 군인들 중에서 뽑은 거죠. 그냥 지원해서 차출. 내가 지원해서 갔죠. 그린베레 같은 경우 모병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특수부대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감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특수부대가 그 전에는 그린베레는 어떤 역할이 왔습니까? 비정규전에 왔잖아요. 네. 특히 대반란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정규전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럼 정규전에 있어서의 보조 역할을 좀 하라. 약간 이런 걸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임무도. 자연스럽게 그린베레의 임무는 축소가 되겠죠. 되네요. 아. 어느 정도. 또 하나는 이제 이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카터 대통령 바뀌면서 외교적인 노선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정책 자체도 도덕이나 인권 이런 중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뭐 그린베레가 하는 거 보면은 뒤로 들어가가지고 게릴라 군대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상대방 암살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좀 당당하게 하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겹치면서 그린베레가 약 평소보다는 20% 정도로 거의 2,00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몸집을 줄이면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이 부작용이 오게 돼 있는데 뭐 이러면은 뭐 어떤 사건이 터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한테는 한동안 시련이 와요. 그렇죠. 더군다나 79년에 중동에서 가장 컸던 미국의 맹방이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여기도 이슬람 혁명이 혁명이 있죠.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79년 11월 4일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무슨 짓을 하냐? 대사관. 테헤란 그렇죠. 대사관을 미 대사관을 점령해버려. 그러면서 53명의 미 대사관 요원들을 억류해요. 여기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군이 나서서 이들을 구출해야 된다. 구출 작전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베트남전 이후에 모두 군축이 되면서 특수전 인원만 줄은 게 아니라 지휘관들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비정규전을 지휘해본 지휘관들이 다 퇴역을 해버렸고 지금 당장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 예, 경험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게 사실 오래간만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돼. 네, 육군은 자기가 하겠다. 공군도 자기가 하겠다. 해군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초기 작전 이름이 진짜 뭐냐면 암호명이 밥그릇이었어요. 라이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네,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 대박이다. 라이스였어요. 아, 진짜? 이 네, 작전 진짜예요. 통합 맞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보고 한심했으면 자조적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 제가 사실 6.25 때 이후로 이런 작전명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이건 대박인데 진짜. 밥그릇이 암호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야. 그러니까 이게 어찌해서 이 작전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1977년에 창설된 델타포스가 하기로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인질을 구출하는 그 자체보다 인질이 있는 곳까지 이 인원을 어떻게 수송하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테헤란. 수도 테헤란에 있잖아요. 수도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도대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작전이 뭐냐면은 일단 6대의 C-130 수송기가 델타포스 대원들하고 대량의 항공연료를 싣고서 이른바 데저트1이라고 명명한 테헤란 남동쪽에 490km 떨어진 인적 없는 사막에 몰래 착륙을 하는 거예요. 야, 49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항모 니미츠에서 출발한 8대의 RH-53D 대형 헬리콥터로 델타포스를 테헤란 가까이 깊숙하게 침투시키고 델타포스가 인질을 구출해 오면 다시 헬기로 데저트1까지 온다. 그 후에 C-141 수송부를 보내서 인질과 병력을 빼내고 나머지 헬리콥터는 뭐야? 미국답게 8대 버리고 온다. 이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기 조종사들이에요. 이 헬기 조종사들이 델타 대원들을 싣고서 테헤란 갔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델타 부대를 실었던 수송기들은 데저트1까지 왔어요. 문제는 항모 니미츠에서 발진한 헬기들이었는데 8대 헬기를 조종해야 되는 파일럿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성격의 작전에 투입돼 본 적이 없어요. 헬기들이 가다가 한 대가 고장을 일으켜서 항공모함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모래폭풍을 만나서 얘가 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데설트1까지 온 게 6대였어요. 6대 중에 또 한 대는 굉장히 심각한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헬기가 5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찰스 베크위스인데 이 사람이 사실 미국 델타포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결단 내립니다. 야, 이거 작전 취소해야 된다. 5대로는 안 된다. 작전 취소해요. 그래서 이제 철수 결정을 내렸는데 철수하기 위해서 헬기를 재급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헬기를 재급유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참극이 벌어집니다. 한 헬기 조종사가 실수로 C-130을 들이받아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요. 왜? 130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연료가 엄청 항공유. 순식간에 두 항공기가 불덩어리가 되면서 여기서 3명의 헬기 조종사와 5명의 C-130 승무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주 참담한 실패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 맞아요. 청노리송이 나온 델타포스라는 영화인데 이 델타포스라는 영화 맨 앞에 도입부에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6년 후에 1986년 네. 이때 그 리비아 폭격 재기부하면서 직접 가서는 그리고 그때도 출발할 때 보면 양옆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비행기를 예비 기차가 대체한다.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실수여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참담한 실패를 하니까 각 육해공에 흩어진 부대들 갖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재건해야겠다라는 방침이 세워져 갖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소콤이라는 거죠. 아, 소콤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재건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고 그린벨에도 사이즈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여러 가지 특수작전들을 다양하게 수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중미에서 제일 불안했던 데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잖아요. 이거 영화도 나왔어요. 맞아요. 엘살바도르라고. 이 안방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안방 남미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또 대반란전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정부군이 엄청 개판이었는데 그린베레가 거의 5년 넘게 정부군을 잘 키워냅니다. 그러면서 반군들을 다 제압을 했죠. 그래서 이 1980년대 재건 작업이 결국에 딱 결실을 본 것이 걸프 전쟁 아니겠습니까? 걸프 전쟁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스커드 미사일.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이 스커드 미사일이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수부대들이 투입이 돼갖고 또 항공 전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얘네들 타격을 했는데 여기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 정밀 타격 무기가 대량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해갖고 레이저 유도 폭탄들이 대거 투입이 됐는데 레이저를 비춰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목표물을 파악하고 거기에 표적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은 주요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린베레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하니 그게 생각나요. 제가 이거 쐈잖아요. 최 박사님이 심수령 똑바로 해. 그거 맞아요. 그걸 했던 겁니다. 레이저 쏘는 거. 네. 심소영 제대로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갖다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베레가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뭐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는 테러가 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었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테러하면 또 활약하는 것이 특수임무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그린베레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수부대의 전성기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서막을 알린 게 2003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었던 탈레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대규모의 어떤 지상병력을 투입하는 대신에 소규모의 그린베레 팀들이 먼저 들어가서 탈레반 정부에 반했던 세력이었던 군벌 세력을 그린베레가 이끌면서 싸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린베레 팀 자체는 화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군 작전 통제사 한 명을 그린베레 팀에 이제 포함시켜서 직접 항공기의 정밀 타격을 유도를 하면서 이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린베레는 뭐냐면 현지인 부대를 이끌면서 싸움과 동시에 테란의 고스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삐삐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예요? 뉴클리어 런치 디텍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린베레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지기도 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특수부대가 말을 타고 북부동맹과 함께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대단히 원시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실시간에 공군 지원을 요청을 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그래서 또 획기적인 이 어떤 최첨단 전쟁을 수행하는 그 양면적인 거를 동시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가장 또 잘 나타난 영화가 있습니다. 토르가 나오는 영화예요. 크리스 햄스워스가 네, 12 스트롱. 그래서 이 팀은 당시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를 담당하고 있었던 5특수전단의 알파 팀인데 ODA 595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싸웠던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팀장이 너시데이예요. 이미 전투 경험도 풍부했고 이 팀 자체가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실제로 평균 나이가 약 한 32세 정도 됐고요. 이미 이런 형태의 작전에 익숙해 있던 베테랑들이었고 딱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자 미군에서는 2개 팀을 보내요. 마자르의 샤리프 전선에 투입이 되는데 이 마자르의 샤리프라는 곳이 되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에는 미 이제 산악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산악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보급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지 추가적인 미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공중 공격을 위한 공중 회랑이 이제 통과하는 곳이어서 저기를 장악하는 게 중요했다. 19일 날 ODA A팀이 아프가니스탄의 치누크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곧바로 북부 동맹군한테 가가지고 합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말 타는 법부터 배웁니다. 북부 동맹군 하나의 부대였던 도스튬 장군의 군대와 함께 이제 진격을 했고 목표는 뭐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마자르의 샤리프를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탈레반군을 경멸시키고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 그 팀 자체를 2개조로 나눠요. 또 6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북쪽으로 간 A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근접 항공지원을 요청해가지고 탈레반군을 계속 무력화시켜 나갔고요. 남쪽으로 갔던 B조 같은 경우는 그 알마타크라는 그런 산에서 도스툼 휘하에 있는 또 다른 부대들과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탈레반 군대가 이때 공격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린베레가 격퇴시킵니다. 그 전투도 영화에 잘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린베레도 조금씩 이제 증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세분화된 공격과 공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결국에는 마자르의 샤리프도 이 그린베레 2개 팀이 무력화시켜 나갔고 사실 이 공략의 성공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북부 동맹군과 합작해서 거둔 이 승리로서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고 이것을 장악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미-10 산악사단이 들어오게 됐고 새롭게 이제 물자나 이런 것들도 아프가니스탄에 진입을 하면서 전쟁을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 그린벨의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전쟁 양상을 알립니다. 그게 뭐냐면
소규모의 특수부대가 정말 소규모죠. 12명. 전쟁의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는 이라크 전쟁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 특수부대가 계속 활약을 하게 되면서 2000년대, 2010년까지 이 시기는 미국의 특수부대의 위치나 역할이나 위상이 엄청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그린베레가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겠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했죠. 이라크 전쟁에서도 네. 그렇고. 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선을 넓게 펼치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군축이 되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그린베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미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베레 전투력 자체를 저하시킨 거는 숫자가 줄을 수 있지만 전투력은 줄 수 없다. 네, 그 팀의 어떤 전투력은 대단히 중시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미래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특수부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수부대는 뭐 흔히들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미래전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첨단 무기, 과학기술 뭐 이런 거 AI나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수부대랑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반란전이나 대반란전의 소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현대 전쟁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해가지고 비정규적인 어떤 혹은 비군사적인 수단이 되게 중시가 되잖아요. 상대방의 여론을 바꾼달지 아니면 뭐 정체성을 뭐 변화시킨달지 가짜 아니면 뉴스를 가짜 뉴스를 퍼뜨린달지 사실 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머리라는 측면에서 결국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린베레와 같은 미 특수부대의 운명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명의 주자가 시선으로 한번 바라본 외전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자는 역전다방의 브레인 최 박사님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화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2화밖에 안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박사님의 2화 준비되셨죠? 네, 아주 어마어마한 걸 큰 거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기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센 거 역시 뭐니 해도 수소폭탄 아니겠습니까? 원자폭탄보다 강력한 수소폭탄의 비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폭탄은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끊어지는 힘이 아니라 붙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피션이 아니라 퓨전입니다. 퓨전. 퓨전? 역시 당연히 이렇게 따로 놀던 원자핵을 갖다가 이걸 어마어마한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얼마나 가열해야 돼요? 자그만치 1,500만 도로 가열해야 됩니다. 1500도가 아니고 1500만 도.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가 가능해요?